아줌마!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1인분 주세요. 콜라 하나 꺼내갈게요. 자, 너희 좋아하는 간 더 넣었다. 아줌마야, 팔아주면 좋은데. 너희 떡볶이 너무 자주 먹는 거 아니니? 맨날 먹어도 안 질리는걸요? 근데 아줌마, 여기서 엄청 오래 하셨다면서요.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들도 다 여기서 먹었다던데요? 그럼 오래 했지. 아줌마가 여기 있는 동안 교장 선생님도 2번은 바뀌었을걸? 저희 졸업할 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걱정하덜덜 마세요. 너희 졸업하고 와도 있을 거예요. 아줌마는 여기가 너무 좋아. 저는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입니다. 이 장사 저 장사 하다가 여고 앞에 차린 분식집이 이제 곧 10년을 꽉 채웁니다. 벌써 10년이라니 세월이 참 빨라요. 이곳에 처음 분식집을 개업했던 1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죠. 오늘따라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전 시골 마을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밑으론 5살 어린 남동생과 8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죠. 부모님은 하루하루 3남매 먹이고 입히는 것조차 빠듯해 하셨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제 바람을 들어주셨고 전 힘든 형편에도 고등학교까지 진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많던 꿈 많은 소녀였어요. 누나! 차로 왔어? 누나, 이거 봐봐. 나 또 100점 받았어. 진짜? 또 100점이야? 친구들이 나보고 천재래. 그러네. 우리 철우 진짜 천재다. 저희 3남매 중 둘째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읽기 시작했고 또래보다 숫자 계산도 빨랐어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을 받아왔죠. 이웃들 모두 크게 될 놈이라고 개천에서 용이 나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아이였어요. 남동생의 영특함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더욱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교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남동생이 4번 연속 전교 1등을 하며 부모님의 더 큰 기대를 등에 입을 때쯤 저희 집 형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봐도 자식 셋을 모두 교육시키기엔 무리였어요. 저는 무엇보다 철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 남동생은 타고난 수재였거든요. 결국 전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대학까지 꼭 가겠다더니 꼭 자퇴해야 돼? 나보단 우리 철우가 공부를 더 잘하잖아. 걔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도 남으랜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머리 좋은 애 이런 시골 마을에서 썩어야 해.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은 하지. 이대로 그만두면 중졸인데. 난 괜찮아. 일찍부터 돈 벌어서 남들보다 빨리 부자할 거야. 이제 그게 내 꿈이야. 그리고 대학 가고 싶으면 나중에 철우 대학만 보내고 나서 나도 돈 벌어서 대학 가면 되지. 어렸던 만큼 꿈이 컸습니다. 먼저 돈을 버니까 금방 가난에서 벗어날 걸로 생각했었죠. 참 10대 소녀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 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어른 소개로 공장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번 돈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철우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게 저의 꿈이자 매일을 사는 동력이었죠. 성인이 된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반지하 곰팡이 핀 방에서 퇴근 후엔 부업을 하면서도 동생이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렇게 힘이 났습니다. 곧 서울에 올라올 남동생을 위해 내가 먼저 서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죠. 제 남동생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25이 되던 해 철호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전 학교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해줬어요. 더 싼 곳도 많았지만 통학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만 보면 공부하는 누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속 깊은 그 아이는 그런 내색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호는 장학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여전히 제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재들만 모인 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타는 일이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래도 남동생은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본인도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됐어. 나도 아르바이트 해. 누나 써라. 아니면 뭐든가. 벌어서 시집 가야지. 시집은 무슨. 너 아르바이트 적당히 해. 누나가 알아보니까 사법고시 아무나 붙는 거 아니래. 네가 아무리 고향에선 따라올 애가 없었어도 여기 서울이야.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애들이 지금 다 거기에 모여있는 거라고. 지금부터 고시만 생각하고 살아. 누나한테 미안하면 고시 붙어. 그거 붙는 게 누나한테 빚 갚는 거야. 알겠지? 용돈 모자라면 누나한테 꼭 말하고. 대답해. 알바 줄인다고. 아휴, 알겠다. 알겠소. 철호는 검사가 되겠다며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대학 시절과 고시촌에 틀어박혀 있던 내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철호 역시 풍족하진 않았겠지만 제 딴에는 옷 한 벌 안 사 입고 난방비를 아껴가며 한 푼이라도 더 쥐어줬습니다. 가끔 그 아이가 사는 곳에 찾아가 좁은 방 가득 쌓인 책들 사이에 앉아있는 동생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했어요. 살다 보니 중학교 졸업장뿐인 게 아쉬울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여대생들을 볼 때마다 만약 내가 대학교에 갔다면 어땠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재수 없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런 게 효도구나 싶더라고요.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었죠. 고향집에선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 덕이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죠. 합격 발표 날 전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 철우는 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그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누나, 고맙다. 이건 다 누나 덕분이야. 그때 남동생의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올라오는 눈물을 꾹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의 어색한 포옹과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로 손꼽히는 하루예요.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사주러 간 날, 철우는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 양복이 마지막이다. 이제 나한테 10원 한 장 쓰지 마. 집에 두. 왜? 이제 네가 다 쓸 거야? 당연하지. 그러려고 누나는 여태 그렇게 고생하고 나는 죽어라 공부한 건데? 참 바르게 컸죠? 검사가 된 철우는 그 뒤로 늘 바빴습니다. 원체 말이 없는 아이라 가끔 통화해도 금방 끊기 마련이었지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큰돈을 턱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일한답시고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철우가 말한 대로 집안일에 돈 한 푼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제 생활에도 점점 여유가 생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게 분식집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남동생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 누구랑? 너 연애 중이었어? 좋은 사람이랑 한다. 부모님 뵈러 시골에 한번 다녀오려고. 누나는 그 뒤에 봐. 역시나 과묵한 동생은 제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해 정보를 캐냈죠. 알고 보니 꽤 오래 연애했더라고요. 몇 살이래? 저로보다 5살 어리다더라. 그럼 나랑 10살 차이네? 나이 많은 시누이 있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럴 애는 아닌 것 같았어. 어디서 만났대? 저루가 자주 가던 식당집 부부 딸이래. 저루가 거기 하도 단골이라 오다 가다 스치면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그러다 만났다네. 아, 사돈댁이 식당을 해? 백반집이래. 근데 장인될 분이 건물이 몇 개가 있대. 백반집으로 돈을 번 건지 원래 부자였는지는 몰라도 건물에서 받는 세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 우리 처로 부잣집 사위 되는 거야? 엄마 근데 우리 처로 기죽는 거 아니야? 내가 돈 좀 해보내야 하나? 아유 됐다 얘. 너 처로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돈 모아서 너 결혼해야지. 너 언제 시집 갈 거야? 만나는 남자 없니? 아유 나 시집 안 간다니까. 또 시작이네. 도망가야겠다. 끊어 엄마. 다음에 통화해. 아유 집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전화 끊는다니까. 남동생의 결혼 소식을 전할 때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거든요. 전 결혼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짝이 있다고 선이라도 보라고 했지만 평생 일만 하느라 20대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보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저 철호의 결혼이 제 결혼처럼 기뻤죠. 남동생의 상견례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양가 모두 가족들이 다 나오기로 했다는 엄마 말에 급하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변변찮은 정장이 한 벌도 없더군요. 그 길로 옷을 사러 나갔습니다. 어떤 옷 찾으세요? 상견례 때 입을 건데요. 본인이 결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남동생이 결혼해서요. 반은 제가 키운 애라 그런지 잘 입고 가고 싶네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건 어떠세요? 요즘 유행인데요. 살면서 산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을 구입했습니다. 화장품도 샀어요. 혹시나 남동생이 기죽거나 민망할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골집에도 자주 전화해 엄마 아빠는 뭘 입을 건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유난스럽다고 잔소리할 때까지요. 남동생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또 한 번 큰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도 상견례 때 온다고? 당연히 가야지. 신부 측도 다 나온다며. 누나는 오지 마. 뭐라고?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누나는 안 와도 된다고. 왜? 누나 오면 일만 복잡해지고. 일이 복잡해진다고? 무슨 일? 그냥 부모님만 모시고 갈게. 알겠지? 그래. 예상치 못한 동생의 연락에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쩐지 저한텐 상견례 날짜도 안 알려줘서 엄마한테 들은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오지 않길 바라서 안 알려줬던 거였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들떴던 만큼 배신감이 들었고 가슴이 아팠어요. 명색이 검사인데
중졸에 떡볶이 장사하는 누나는 창피한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나 싶더라고요. 동생을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친구에게 말하던 어린 제가 떠올랐고, 남동생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이 후두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지만 되돌아보니 제 인생 대부분이 그 아이를 위해 살았더라고요. 그만큼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하는 게 남동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 그래야지 어쩌겠어요. 상견례 때 입으려고 새로 산 옷을 반품하려고 고이 모셔놓으면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무심한 남동생은 그 뒤론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끼던 동생이고 뭐고 결혼식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가겠다는 제게 불호령을 치셨거든요. 제가 왜 안 간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셨는데 남동생이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니까요. 마중 나온 동생을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렵더군요. 동생 역시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돈댁은 와 계시니? 안에 계세요. 얼른 들어가자. 전 입을 다물고 엄마 뒤만 따랐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를 붙잡았어요. 누나, 전에 내가 오지 말라고 했던 건 엄마가 하도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나 조용히 밥만 먹고 갈게. 여기서 또 그 얘기를 꺼내다니 제가 온 게 앵간히 싫은가 보다 싶고 다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기 위해 동생의 말을 끊었어요. 동생이 무슨 말을 더 할까봐 서둘러 상견례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앉아있던 남동생의 예비 장인 장모님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어떻게 같이 계세요? 아니, 그때 그 아가씨? 어머, 아유, 오랜만이야. 아랫집 학생. 자기도 학생을 알아? 알고 말고 우리 딸 생명의 은인이라고. 당신은 어떻게 알아? 저는 사돈 어르신 두 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랑 인연이 있는 두 분이었어요. 두 분도 저를 곧바로 알아보시더군요. 물론 저희 세 사람을 빼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알아?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누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잘 알지. 여기서 또 만나다니 세상 참 재밌네요. 그렇죠? 두 사람과의 인연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나이 20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였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하고 있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새로 이사 왔냐며 자기는 3층에 산다고 반겨주셨죠. 그분이 바로 제 남동생의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당시 3층 아주머니는 제가 알기론 혼자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저와 비슷한지 집 가는 길에 종종 마주쳤습니다. 학생 또 보네. 안녕하세요. 학교 갔다가 오는 거야? 저 학교 안 다녀요. 일하고 왔어요. 얼굴이 앳돼서 학생인 줄 알았네. 저녁 안 먹었죠? 며칠 전에 한 김치가 맛있게 익었는데 좀 갖다 줄게요. 괜찮습니다. 혼자 먹긴 많아서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조금만 받아가서 먹어요. 잠깐 같이 올라가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날이 추우면 감기는 안 걸렸는지, 비가 오면 물은 안 새는지, 밥 되면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늘 제 안부를 물어봐 주시던 분이었죠. 꾸준히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요. 저도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살 땐 꼭 3층 아주머니 것도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사는 반지 앞방 창문이 길 때문에 반쯤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햇빛은 반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길바닥에 바짝 엎드려 들여다보지 않는 한 집안이 보이지는 않아서 날이 좋을 땐 살짝 열어두곤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누워있던 제 눈과 마주친 건 창문을 열려고 납작 엎드린 낯선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도둑이야! 사람 살려! 제가 죽어라 악을 쓰자 그 남자는 바로 도망갔어요. 경찰을 불렀지만 제가 그 남자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전 공포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씩씩하고 긍정적인 저였지만 그땐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실을 안 집주인은 조심하라고 한마디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 대신 발벗고 나서준 건 3층 아주머니, 남동생의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어르신, 이게 조심하라고 하고 끝날 일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나?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가씨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방범창이라도 해주셔야죠. 참, 그런 건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야, 아가씨, 방범창 달고 싶으면 달아. 미관상으로 문제가 좀 있지만 내가 특별히 아가씨는 허락할게. 하지만 한 푼 한 푼 모으기 바빴던 저는 방범창을 달지 않았죠. 그러자 3층 아주머니는 업체를 불렀습니다. 방범창 달러 하는데요? 저 안 불렀는데요? 아, 내가 불렀어? 저 이거 안 달 건데. 아휴, 이거 내가 걱정돼서 해주는 거야. 내 속 편해지려고. 그놈이 이 동네 사는 놈일지 어떻게 알아?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냥 엄마 같은 어른이 열심히 사는 학생이 기특해서 해주는 걸로 생각해. 세상이 험해 아가씨.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다닐 때도 항상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분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낯선 곳, 낯선 직장에서 힘들 때였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분이 계셔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더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고향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당장 병원비로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동생들을 달래보고 끊었지만 사실 제 수중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보아도 턱없이 부족했고 회사에 선지급을 얘기해봤지만 거절당했어요. 구할 길이 없어 막막할 때 3층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학생, 집에 있어? 국을 끓였는데 너무 많이 끓였네. 너무 맛있겠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돈을 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갑갑한 마음을 어디든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했던 거겠죠? 눈물 콧물 다 짜내는 제 모습을 보더니 3층 아주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는 못 해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니에요. 그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야. 학생 성실하게 일하는 거 알아서 금방 갚을 것 같거든. 어머니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 병인데 얼른 해야지. 사람 살리고 봐야지.
그땐 잡을 지푸라기가 그것밖에 없어서 결국 저는 덥석 받았어요. 물론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드릴 계획이었어요. 돈을 구한 그 길로 전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술 후 간병까지 하느라 엄마 옆에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 사이사이 3층 아주머니에겐 연락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절대 돈을 떼먹은 게 아니라는 걸 어필하는 거였죠. 항상 웃으며 천천히 갚으라고 그래야 저를 더 오래 보지 않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3층 아주머니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집에 안 계시는가 했습니다. 곧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반지 앞방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사가고 없단 걸요. 건물 주인에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서울 어딘지도 못 들으셨어요? 아유, 진짜 모른다니까. 나한테 안 알려줬어. 나도 딱히 안 물어보고. 내가 그걸 알면 왜 숨기겠어? 아니, 무슨 이사를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저 한 달 만에 왔는데. 아유, 한 달이면 가구도 남지. 다음 세입자도 잘 구해졌고. 무슨 일 있으시대요? 글쎄, 뭐 좋은 일로 가는 것 같던데. 원래 사람이 웃는 상이기도 한데 이사 간다고 말하는 표정이 밝았어. 진짜 저한테 뭐 남긴 것도 없어요? 아가씨 돌아오면 잘해주라고 한마디 하던데. 아니, 아무 내가 언젠 잘 안 해줬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도 좋았고 저한테 받을 돈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사를 가다뇨. 저한테 말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가야 할 만큼 안 좋은 일이 있는 건지 걱정됐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3층 아주머니와 헤어졌고 얼마 뒤 저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 이사간 동네에는 계단이 많은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가끔 운동 삼아 그곳을 오르내리곤 했어요. 높은 곳에서 경치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루는 일을 쉬는 주말이었습니다. 또 그 공원을 찾아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지은아! 어떡해. 계단 위에서 아이들 비명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한 여자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서둘러 계단을 뛰어올라가 그 아이를 잡았을 땐 이마인지 머리인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이는 기절한 상태였죠. 너희 얘 부모님 알아? 알아요. 언니, 지은이 많이 다쳤어요? 큰 길에 있는 병원 알지? 큰 병원. 언니가 얘 데리고 거기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 언니 말 알겠니? 네, 저 지은이 아빠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너희도 뛰지 말고 조심히. 언니 갈게. 전 기절한 아이를 얻고 근처 큰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둘러 아이의 상태를 검사하는 걸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그제야 제가 땀범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보호자는 아니고 지나가다 아이가 넘어진 걸 봐서 데려왔어요. 아유, 제가 보호자입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가벼운 뇌진탕인 것 같네요.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아가씨, 우리 애 데리고 와준 거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저씨. 기절한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 남동생의 예비 장인이었습니다. 은혜는요. 아이가 괜찮아야 할 텐데요. 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요. 의사 선생님만 만나고 와서 다시 얘기합시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보호자분? 예, 갑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내줘요. 금방 다시 올게요. 저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 아버지가 정신없는 사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한 동네다 보니 그 뒤로 동네에서 마주쳤죠. 아가씨. 그때 우리 아이 살려준 아가씨 맞죠? 안녕하세요. 지은아 인사해야지. 너 기절했을 때 구해주신 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너 이제 다 나았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가씨 덕분에 아주 멀쩡해요. 또 뛰어다녀요. 한 동네 사는 것 같아서 아가씨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요. 그때 왜 그냥 갔어요? 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사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요. 아이가 괜찮아진 거 보니까 그걸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그럼 밥이라도 먹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아가씨, 저 사거리 시장에 제 가게가 있어요. 아가씨 오면 특별히 싸고 좋은 놈으로 줄 테니까 종종 들러요. 그럴게요. 안녕, 지은아. 다음에 또 보자. 안녕히 가세요, 언니. 시장은 굳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랑은 거리도 좀 있었고요. 지은이란 아이도 그 아버지도 어쩌다 한 번씩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만 나눴어요. 그러다 몇 달 뒤 아이 아버지가 있다는 시장 근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간 김에 생각이 나서 시장에 들어가 봤는데 장사를 접은 건지 이사를 간 건지 아이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없더라고요. 그때쯤부터 동네에서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거겠죠? 아이와 아이 아버지는 살다 보면 겪는 흔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생각나곤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상견례장에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계단에서 굴렀던 어린아이는 남동생의 예비신부로, 그 아버지는 장인어른으로, 저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사라지신 3층 아주머니는 장모님으로요. 듣고 나니까 기억나요. 저희 동네에서도 여러 번 마주쳤잖아요. 그때 그 애가 이렇게 큰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만날 수 있죠? 너무 신기하네요. 예비 장모님의 목소리는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 듣던 밝은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 수술비 해주신 게 어머님이신 거네요?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부인이 제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사돈 처녀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쯤 되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두 분이 부부셨는데 제가 따로따로 만난 건가요? 사실 제 기억 속 예비 장모님은 분명히 그 집에 혼자 사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비 올케도 항상 아빠랑 다녔지 엄마랑 함께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고요. 우린 재혼이에요. 학생이 잠깐 고향에 간 동안 내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 동네에 몇 년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 지은이가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도 나도 둘 다 사별을 했거든. 같은 아픔을 가져서 그런지 잘 통하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먼저 부부가 되신 다음에 우리 철우를 만나신 거네요? 맞아요. 살림을 합치고 근처에 백반집을 하나 냈거든요. 이 사람 손맛이 좋아서 우리 사이가 단골이었어요. 매출을 쭉쭉 올려줬어. 제가 매출을 올려드렸나요? 깎아먹었죠. 듣기론 남동생이 대학생일 때부터 두 분의 백반집에 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가난했던 제 남동생은 항상 가장 저렴한 백반정식을 시켜 먹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반찬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몇 번 반복되면서 눈치를 챘다고 해요. 저기 사장님, 이 불고기는 백반 메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주신 것 같아요. 백반 메뉴 맞아요. 원래 내 마음대로 반찬 구성하잖아. 오늘 백반엔 불고기 넣었어? 이건 불고기 정식이잖아요. 불고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백반 메뉴에도 넣었어. 얼른 먹어요. 참, 법대생이라 그런가 엄격하구만. 하루는 불고기, 하루는 생선, 하루는 갈비찜까지. 시키는 건 늘 똑같이 백반 메뉴인데 항상 다른 반찬들이 곁들여 나왔죠. 많이 했다며 퍼주고 남는다고 싸주고. 그렇게 남동생을 열심히 먹이셨다고 해요. 결국 남동생은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백반집을 안 갔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며칠 만에 그 앞을 지나가는 남동생을 보고 달려나와서 밥 먹고 가라고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잘 먹어야 공부도 하고 시험도 잘 보지. 우리도 빛내면서 주는 거 아니야?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둔 거지. 한창 많이 먹을 텐데 이웃집 어른이 챙겨주는 걸로 생각하고 많이 먹어요. 이렇게 안 오면 서운해. 감사합니다. 다행히 남동생이 밥값은 했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사려고 할 때 동생이 법적인 지식을 많이 알려드렸더라고요. 괜히 계약서 쓰는데도 따라가 법대생인 거 티내면서 예비 장인어른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여기가 우리 조카인데 서울대 법대생이야. 계약서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 그래도 법대생이니까 나 계약서 쓰는 거 봐준다고 같이 왔어. 그래. 봐봐요. 뭐 문제 없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제 남동생과 함께 가서 계약한 건물값이 크게 올라서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은 옆에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남동생 때문에 안심하고 그 건물을 샀다고 행운이라고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그 집을 하루가 멀다고 밥 먹으러 가면서 지금의 올케와 자주 마주치게 됐고 어느덧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좋아하고 있었대요. 아들 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딸이 사위로 데려왔지 뭐예요.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집안끼리 인연이 깊어 둘이 잘 살겠어요. 상견례자리는 이 기막힌 과거의 인연들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신기하단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다 같이 웃고 떠들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이미 처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되기 전부터요. 동생이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안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라도 빚을 갚으려고 말을 꺼냈어요. 그때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꼭 갚고 싶어서요. 사돈 처녀, 내가 그때 그 돈 받을 생각이었으면 어떻게든 받았겠지? 열심히 사는 사돈 처녀 늘 응원했는데 그렇게 한번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돈 처녀가 그렇게 열심히 산 덕에 우리 사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다 들었어요? 누나가 자기 공부 다 시켰다고 하던데요. 우리 딸한테 좋은 남편 보내준 걸로 내가 더 감사해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돈은 누나 대신 제가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됐다니까. 우리 이제 가족인데 더더욱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어머니의 목숨값이기도 하고 제가 갚는 게 누나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문득 은혜라고? 알긴 아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동생이 저를 이 상견례장에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며칠을 속상해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소가리를 하고 있던 저였어요. 사돈 어르신들 때문에 놀라고 과거 이야기에 정신을 뺏겨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랄 땐 언제고 무슨 은혜를 갚는데 하며 남동생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남동생은 절 쳐다도 안 보더군요.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더 이상 티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식 날은 저희가 좋은 날로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사돈댁과 올케가 자리를 뜨고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를 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역으로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무사히 끝내고 나니 다시 동생에 대한 서운함과 화가 올라오더군요. 엄마, 나 도착해서 연락해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철우야, 누나 집까지 잘 데려다 줘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 가자. 전 동생 차를 탈 마음이 없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막 쏟아부을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동생 얼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난 내가 알아서 갈게. 차갑게 돌아섰는데 동생이 저를 붙잡더군요. 누나,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내 차 타고 가자. 무슨 얘기? 여기서 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타.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못 오게 했는지 이유나 물어보자 싶어 동생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걸고 출발하자마자 동생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내가 상견례 오지 말라고 해서 서운했지? 당연히 서운하지. 서운만 하니? 배신감 들더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뭐, 누나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분식집 하는 게 창피해? 누나, 내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봤어? 처갈 때가 앞이라고 이제는 신경 쓸 수도 있지 뭐. 누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동생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저는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그럴 분들 아닌 거 알잖아. 나보다 훨씬 먼저부터 알아놓고 그래. 그건 그래. 좋은 분들인 것 같아. 누나, 사실 내가 오늘 오지 말라고 한 건 이유가 있었어. 남동생은 저에게 여태껏 숨겨왔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에 절 못 오게 했던 이유를요. 일단 누나가 엄마한테나 부잣집에 장가가서 기죽을까봐 돈 해줘야겠다고 했다면서? 제가 철우의 결혼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엄마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땐 사돈댁에 어떤 분들인지도 몰랐고 막연히 부잣집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엄마가 사돈댁이 부잣집이라고 그러기에 한 말인데 생각만 했어, 생각만. 너도 끌리는 거 없는 앤데 돈 때문에 기죽으면 누나 속상하잖아. 건물주 이길 돈은 있고? 아이, 그런 돈이 어딨어. 그냥 뭐라도 해야 하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못 오게 했던 거야. 뭐라고? 내가 돈 해준다고 말해서? 맞아. 어쨌든 우리 신혼집도 장인어른이 해주셨고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게 많이 있잖아. 누나가 상견례 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분명히 뭐라도 해보내겠다고 나랑 상의도 안 된 걸 장인 장모님 앞에서 선언할 것 같았어.
누나가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그런 연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지 않았다면 제 성격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그랬어. 다 커서 결혼하는데 또 누나가 돈 쓰게 될까 봐.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해? 그럼 상견례 전에 미리 얘기하면 되잖아. 그 자리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누나가 퍽이나 내 말 잘 듣겠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유가 또 있어? 저를 상견례에 부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전 그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누나 지금 분식집 준비하는 거 있잖아. 그때 전 분식집을 개업하려고 한창 매장을 알아볼 때였어요. 누나가 그거 준비할 때부터 내 가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물주가 부럽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랬지. 건물주 안 부러운 사람도 있냐? 내가 누나한테 건물 사줄 능력은 안 돼. 뭐? 그걸 내가 너한테 건물 사달라고 한 걸로 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누나한테 건물 사줄 능력은 안 되는데 누나 가게 하나는 어떻게 될 것 같거든. 남동생은 저 몰래 제게 분식집 매장을 사주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대요. 제가 농담처럼 장사할 때 하나 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저도 꽤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상가 매장을 사기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매장을 사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잘 커서 결혼도 하고 하는 건 다 누나 덕이라고 생각해. 고마움의 표시로 뭘 해줄까 고민 중이었는데 누나가 내 가게 갖고 싶다고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누나가 생각 중인 지역에서 어디가 괜찮을지 좀 알아봤지?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생전 먼저 연락하는 적이 없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따라 평소엔 관심도 없던 제 현황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장사할 거라는 걸 엄마에게 들었다며 뭘 파는 가게인지 메뉴는 뭔지 단가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보고 있는 매장은 어딘지 몇 평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말 많은 제가 귀찮을 정도로 집요했죠. 오죽했으면 제가 그만 물어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땐 남동생이 한가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그때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로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좀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쪽은 장인어른이 잘하셔서 이것저것 여쭤봤거든. 괜찮은 데를 몇 개 알려주셨어. 그중 하나가 여고 앞에 1층 매물인데 내가 봐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또 그 건물이 장인어른이 잘하는 분 소유라 값도 괜찮게 해줄 것 같고. 야, 너 떼돈 벌어? 무슨 매장을 사줘. 이제 가정도 생기는 애가 이렇게 큰 돈 막 쓰면 안 돼. 누나가 이럴까봐 내가 조용히 알아본 거야. 지은이는 당연히 알고 있지. 오히려 돈 더 쓰라고 난리하겐. 아무튼 난 깜짝 선물로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누나가 상견례장에 오면 혹시 장인어른 통해서 알게 될까봐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동생의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오지 말라고 하니? 누나 말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저런 사정 모르는 누나는 상처를 받았겠더라고. 아까 도착해서 나 쳐다도 안 보길래. 그때 확실히 알았어. 넌 그 좋은 머리 공부하는 데만 썼니?
당연히 상처지. 누가 깜짝 선물을 이렇게 상처 주면서 해. 너, 네 부인한테도 이러면 안 된다. 검사식이나 된 똑똑한 애가 이런 데는 영 소질이 없단 걸 처음 알았네요. 시간 좀 내. 가게 보러 가게. 누나 마음에 안 들면 도장만 찍으면 돼. 철우야, 너무 큰 선물이야. 누나는 받아도 돼. 더 큰 거 받아도 돼. 누나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보내줄게. 갑자기 무슨 대학이야. 나 때문에 고등학교 그만둔 거잖아. 누나가 내 졸업식에 와서 학사무랑 가운 만지작거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공부만 할 줄 알지. 둔하고 눈치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철우 졸업식 때 제가 철우의 학사무와 가운을 잠시 보며 만지작거렸어요. 아주 잠시였는데 그때 그 모습을 또 봤나 봅니다. 운전 중인 남동생의 코가 벌개졌습니다. 너 울어? 누나가 하고 싶다면 검정고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제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해. 키운 보람 있다. 그치? 이제 기분 풀어. 기분은 아까 풀렸어. 그 차 안에서 저와 동생은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제게는 남동생에겐 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상견례 사건은 그렇게 서러움의 눈물, 놀람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쏙 뺀 뒤 마무리됐습니다. 동생의 말대로 여고한 매물은 정말 괜찮았고 제 맘에도 쏙 들었습니다. 큰 고민 없이 계약을 진행했어요. 남동생이 선물해준 그 매장이 지금 제가 10년째 장사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인테리어부터 작은 소품들까지 제 손 안 닿은 데가 없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여고생들의 옥구슬 같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한때 꿈 많은 고등학생이었던 절 떠올리기도 합니다. 동생 말대로 검정고시와 대학도 고민해봤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겐 막 시작한 분식집 장사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솔직히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그만둔 걸 후회하진 않아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철우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의 선택이 가져다 준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 분식집엔 여고생들 말고도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10년 전 남동생의 상견례장에서 만난 3층 아주머니죠. 남동생의 장모님과 제 올케예요. 언니, 떡볶이 1인분만 더 주세요. 올케,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요. 맛있는 건 살 안 찐대요. 틈만 나면 떡볶이를 먹으러 와요. 정작 남동생보다 더 자주 보고 삽니다. 그리고 제 분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저 왔어요. 다녀왔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10년 전이요. 10년 전이면 우리 처음 만난 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옛날부터 생각하느라고 아직 거기까진 못 갔어요. 그럼 방해 안 할 테니까 좀 더 생각해봐요. 내가 등장할 때까지 더 가요. 사실 그 사이 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쓰던 날 처음 만난 건물 소유주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어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 받은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계약하는 내내 조용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가게에 찾아와 시답잖은 일들로 말을 걸더라고요. 혼자 산다고 했는데
떡볶이를 너무 많이 사가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피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에 대한 관심 표현이었어요.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 그걸 알고 나니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설픈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요. 그분도 저도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시작이 참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더라고요. 40이 넘은 나이까지 혼자였던 제가 그렇게 짝을 찾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는 조용히 살림을 합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조촐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함께 식사하고 사진을 찍는 자리였어요. 누나, 축하한다. 이제 평생 행복해라. 그날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남동생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조금 나온 아저씨가 다 된 제 동생이 고시 발표가 있던 날 이후로 처음으로 절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힘들었죠. 이제 착한 남편과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가 끝나면 들이닥치는 여고생들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면서 그 언제보다 안정적인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유가 찾아오니 슬금슬금 욕심이 들더라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고 싶어졌어요. 여보, 나 이제라도 검정고시를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검정고시? 역시 너무 늦었지. 다 늙어서 검정고시라니. 예전에 철우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보내준다고 할 때 할 걸 그랬나 봐. 그땐 분식집 자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했는데. 당신이랑 연애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저남이 그랬었어? 여보, 난 찬성이야. 하나도 안 늦었어. 검정고시만 보지 말고 대학도 가. 정말? 전화 말고 내가 해줄게. 당신이 원한다면 대학까지 내가 다 보내줄게. 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네. 근데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TV만 봐도 더 나이 많은 분들도 잘만 하더라. 당신도 할 수 있어? 내가 분식집 일도 더 도와줄게. 그러면 정말 해볼까? 이번에도 못하면 나 후회할 것 같아. 어제 남편에게 검정고시를 처음 말했는데 지금 제 앞엔 검정고시 문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왔어요. 그리곤 공부하라며 절 방으로 떠밀었어요. 남편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드네요. 제 남동생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무튼 또 한 번의 제 선택, 저의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 응원해주세요.